제가 아까 조금 전에 오징어는 머리 쪽하고 비유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징어를 문어처럼 그려가지고 항의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실제 실물 오징어는 이게 문어처럼 동그랗지는 않고 우리가 보는 실물 오징어는 세모나죠. 세모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의 교사들은 해파리나 문어를 가지고 대체해서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생쥐 같은 경우에도 몸통이 발달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슴 쪽이 발달한 걸 강조를 해야 되니까 가슴 쪽이 발달한 동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지고 있는 사자나 말이나 뭐 이런 동물들을 실제적으로는 교실 현장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태적인 유사성을 뭐 꼭 맞춘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류는 대체로 다 머리밖에 없는 존재적인 실제로 어류가 다 동그란 거 아니잖아요. 동그란 거 아니고 오징어도 굳이 말하자면 타원형이지 뭐. 그거 세모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면 뭐 세모인 부분도 있지만 몸 전체를 보면 타원형이잖아요. 어류는 대체로 다 타원형이잖아요. 그걸 그냥 원형이라고 치고 얘기하는 거죠. 치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 어떤 몸통의 삶이 생존이 종속되어 있는 것도 가슴을 강조한다 그러면 말이나 사자가 훨씬 더 어울리겠습니다만 훨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생쥐고 애들도 많이 경험하는 게 생쥐니까 생쥐를 그렸지 않나 이 책에서는 라고 생각합니다. 곤충. 곤충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칠판 그림에 곤충이 왜 중간에 있냐. 곤충이 왜 중간에 있냐 하면요. 동양에서는 슈타이너가 곤충을 중간에 넣은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응용해서 넣은 건데요. 동양에서 사원소에 해당하는 게 목화, 금속 그대로 상응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원소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동물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서양에. 근데 사원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동양에서는 오행인데 중앙에 하나 빠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앙에서도 사원소에 해당하는 동물이 서양의 사원소에 해당하는 동물이 그대로 일치합니다. 동물의 유들로 분류를 할 때 그대로 일치를 하는데 서양의 어떤 여러 그림들 중에서는 중앙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는 이 중앙의 오행 중에서 토잖아요. 토를 대변하는 동물은 이러면 또 현대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곤충은 동물이 아닌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 개념에는 움직이면 다 동물입니다. 뿌리 받고 서 있으면 뿌리 내리고 있으면 식물인 거고 뿌리 없이 돌아다니면 동물인 거예요, 다. 옛사람들의 동물 개념 속에서 곤충이라고 하는 애는 식물과 동물의 가교를 놓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미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정근대인들은, 동양의 정근대인들은. 그래서 토의 자리에 곤충을 놓습니다. 토의 자리에 곤충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리가 또 한 마리 들어가 있죠. 오리도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림에. 중간에 이거 오리입니다, 오리. 잠자리 벌이 들어간 거는, 벌이 식물들의 번식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이 벌꿀이야말로 슈퍼푸드다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벌이 식물의 번식을 도우면서 동물과의 가교를 놓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벌만 그런 게 아니고 곤충류들이 그 역할을 대표한다고 봐서 곤충을 토의 자리에다가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오리를 집어넣어 놨는데 그 위에 독수리를 집어넣어 놨는데 독수리는 당연히 서양에서도 많이 그리는 건데요. 오리 그리는 그림은 서양에는 없을 거거든요. 서양에는 없을 건데 오리는 좀 밑으로 빼놨잖아요. 자, 이 오리라고 하는 놈이 상당히 뭡니까? 특이한 놈입니다. 일단 날개가 있으니까 조류 맞잖아요. 그런데 물갈퀴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수륙양용인 거죠. 수륙양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리의 성질은 음과 양의 균형이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가 약재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음양의 균형이 뛰어난 동물이기 때문에
약자로 많이 쓰입니다. 오리는 조류이긴 하지만 진짜 조류처럼 뭐 떼지어 날아다니고 이렇게는 안 하죠. 그렇다고 물에 잘 적응을 하고 물에서 어떤 자기 영양소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물고기도 아니죠. 이렇게 섞여 있는 중간적 존재들이 늘 있기 마련인 거죠. 이런 중간적인 애도 하나 그려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그렸습니다. 마침 우리 학교에 오리 7마리를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마침 오리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고 해서 오리의 이런 오리 농법을 활용할 계획이라서 오리를 들여왔기 때문에 애들이 오리의 이름도 붙여주고 해서 오리가 어디에 위치하나 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부분 마저 빠르게 설명을 하고 질문을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부분은 교과과정 세미나에서 선생님들하고 이 7강에서 나눈 얘기는 역사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교사에 대한 그 동경, 지난 시간에 어제 나쁜 동경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화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과과정 세미나 이거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재반 문제를 놓고 슈타이너하고 토론을 한 거거든요. 슈타이너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정답입니까? 의견입니까? 그냥 의견이에요. 의견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거를 또 정답 매뉴얼로 생각하면 큰일 안 나는 거예요. 현장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딱 요거에 맞는 경우의 수도 있지만 이거 아닌 경우의 수도 얼마든지 있고 여기 뭐 착한 야신가, 이기적 야신가, 이타적 야신가 나눠놨지만 이거 다른 유형 얼마든지 있어요. 더 복합적으로 다 섞여 있는 경우 얼마든지 있고요. 얼마든지 있어서 교과과정 세미나에서 여러 상황을 놓고 교사와 슈타이너가 나눈 대화를 정답 매뉴얼로 절대 보지 마라. 정답 매뉴얼로 보지 마라. 다만 하나의 원칙적인 방향에 대한 참고로 이해를 하자. 100년이 지났고 서양과 동양의 문화 차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인지학에서 말하는 것 같은 인간 보편적인 동서고금을 떠나서 보편적인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관계 발생 사례들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수업 구성을 한다든가 이거는 하나의 어떤 발달의 단계와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짠다. 이건 보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성이 있지만 이것도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받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생활 양식이 달라지고, 다들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애들 미디어 환경 때문에 뭐 조숙해지고, 그게 미디어뿐만이겠습니까? 식습관도 있고, 사회 구조가 바뀌고, 생활 양식이 바뀌고, 지구 구조가 바뀌고, 이게 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내적인 불균형의 정도가 100년 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고, 신체적으로는 벌써 옛날에는 그죠? 사춘기가 와야 2차 성징이 온다 그랬는데 2차 성징이 초등학교 때 오는 아이들 수두룩합니다. 근데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왔는데 심리적으로도 뭔가 모방하는 거는 되게 조숙해 보이는데 실제 내면적인 심리적 성장의 정도는 오히려 옛날 아이들보다 경험의 부족, 체험의 부족에 의해 가지고 훨씬 미진한 경우. 이래서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내적 불균형을 가진 경우들이 훨씬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훨씬 많이 생겼고, 옛날에는 있지 않았던 언밸런스한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지능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앞서가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발달이 지체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흔히 볼 수 있고요. 100년 전에 어떤 심리적인 어떤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유형들하고 지금 심리적 장애라고 말할 수 있는 유형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런 게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100년 전 상황에 독일에서 100년 전 상황을 놓고 현장의 얘기를 가지고 의견을 나눈 거를 지금 우리가 이걸 그대로 정답 매뉴얼처럼 봤다간 큰일 난다. 그거는 슈타이너 선생도 하지 말라고 한 일이다. 앞에서도 계속 낱말 정의 가르치지 말고 실제를 통해서 가르치라. 사물의 정신에 가닿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사물의 정신에 가닿게
우리의 현실에 맞게 예, 대응해야 됩니다. 창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다. 특히 그 뒤에 나오는 동경의 교육학적 취급 이런 건 참고입니다. 참고고 동경하는 방식이 얼마든지 달라지니까. 다만 이제 앞에 역사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 아직도 보편성이 있는 얘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선은 소제목부터 쭉 소제목을 따라가면서 좀 얘기를 하자면요. 역사 수업을 해주는 거는 실제적인 역사 수업은 12살 때부터 해라는 거예요. 12살 때부터 해라. 12살 때가 되면 교묘하게 에테르와 아스트랄체가 적당한 배합이 돼가지고 드디어 오성원의 작용이 감성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성원의 작용이 드디어 내적으로 활기가 뛰기 시작하는 때다라고 봐요. 활기가 뛰기 시작하는 때다. 그래서 조금 더 고도의 난도 높은 계산 같은 거는 사춘기 이후에 하는 게 맞는데 기본적인 서로 다른 영역들 간의 인과적인 연결,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과목을 인간에 대한 이해로 통합이 되도록 가르치라 앞에서 원칙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것은 이론적 세계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발도르프는 인지학 세계관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닙니다. 인지학을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학문적으로 안 가르친다는 얘기지. 인지학적 관점을 자연스럽게 감성적으로 파고들도록 가르치지 왜 안 가르쳐요? 인지학이란 과목 학문을 안 가르치는 거지. 인지학이 갖고 있는 그 관점과 감성이 내면화되도록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론적으로 세계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과 연결시켜서 가르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역사라는 과목이 있고 지금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면 100개 학과가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쪼개놔 버렸잖아요. 전문적으로 쪼개놔 버리고 같은 학과 안에서도 전문성의 깊이에 따라 가지고 대화가 단절이 돼 있거든요. 대화가 단절이 돼 있어요. 일반적인 생물학 박사 그런 사람은 없어요. 박사쯤 되면 세부 전공들을 택해가지고 각자 영역들이 훨씬 세분화되는데 그 세분화된 영역만 벗어나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벽을 쳐놨다는 거예요. 벽을 쳐놨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오늘날의 과학적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인지학적으로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인지학은 모든 영역들이 종래에는 인간을 이해하는 대로 오게끔 통합시키고 이렇게 통합시키려고 하더라도 중간 단계 통합, 중간 통합, 중간 통합, 더 큰 통합, 더 큰 통합으로 나가가지고 인간하고 연결을 시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회가 삼원적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인간이 그걸 반영해서 몸원형이 쪼개져 있고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이 쪼개져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우리가 애들한테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이라는 용어를 가르치지는 않겠지만 물체적인 어떤 거, 에테르적인 어떤 거, 아스트랄적인 어떤 것들을 이건 다 무관하다고 가르칠 건가요? 아니면 이것들이 언제든지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걸 가르칠 건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복합적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걸 가르치게 되겠죠. 인간에게로 특히 통합해 들어오면서. 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분과 과목이 있는데 이 분과 과목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습니다. 학교, 공교육에서 배운다면 다 따로따로 배워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안 주나? 주죠. 예. 그럼 정치하고 역사하고 별개인가? 당연히 별개가 아니죠. 정치하고 종교하고는 별개인가? 별개가 아니죠. 그럼 종교하고 과학하고는 별개인가? 당연히 별개가 아니죠. 과학하고 정치하고는, 과학하고 경제하고는 관계가 없나? 어마어마하게 밀접한 관계가 있죠. 사실은 이 근대사회를 열어젖힌 대항해 시대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면 어이없을 정도로 웃기는 데서 시작했거든요. 종교부터 시작합니다. 종교적으로 육고기 먹는 거를 금지를 많이 시키니까 육고기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서양 사람들은 중세 시절엔 비릿한 생선밖에 못 먹었거든. 그 비릿한 종교적인 이유로 육고기 종류를 제한하는 거 이슬람에도 많고 기독교에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비릿한 생선류를 먹게 되니까 이놈의 비릿한, 게다가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니까 육고기는 귀하기도 하고 종교적 이유도 있고 해서 육고기를 금지시켰단 말이죠. 오랫동안. 그럼 비릿한 생선류가 주로 청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청어가 되든지 아니면 육고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육고기는 귀한데 육고기 같은 거는 후춧가루가 필요하고요. 청어는 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하고 소금, 후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유럽에서는 이게 부족했잖아요.
후추는 유럽에서 나지도 않고, 소금도 지중해 바다는 좁아서 소금도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상무역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자랐던 이 사람들이 문명의 어느 단계에서 종교적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향신료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들한테 자기들의 환경에서는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가지고 먹거리 구하러 대항에 나선 거거든. 그러다가 막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우발적인 사건 사고들도 끼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항로를 발견하고 내친김에 식민지 개발하고 노예 무역 시작되고 항해하려고 하니까 저기 항해술의 발달 과정에서 무기술도 발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종합적인 작용. 자, 그러면 이게 다 청어 때문인가? 이 역사의 변화는 그렇다면 청어가 원인인가? 혹은 후추가 원인인가라고 하면 또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죠. 청어나 후추의 높은 가치를 매기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고, 그걸 금지시킨 과정들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작용했던 정신적인 어떤 제약 수준들이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같이 작용해가지고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느 한 가지 단일한 원인을 가지고, 1차 대전 원인을 설명하면서, 암살자가 뭐 오스트리아 누구를 어디서 그 한 발의 총성으로 1차 대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가리키는 건 얼마나 허무한 노릇입니까? 전혀 역사를 실제로 움직인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이해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일종의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는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역사인데, 그거에 대한 기록이 역사인데, 이 인간의 삶을 단순한 사건사의 선형적인 연속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절대 아니죠. 자,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발도르프에서 특히 12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본적인 교과를 가르치는 기본 원칙이 교과 간의 통합과 연결을 계속 시켜주라는 거예요. 계속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에포크, 담임이 끌고 가는 에포크 주제 수업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교과, 뭐 외국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게 에포크하고 주제를 발맞추어서 나가는 거, 이거 많은 발도르프 학교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것도 통합이죠. 과목 통합이 돼요. 프랑스 혁명을 다룬다, 에포크에서. 그럼 미술에서도 음악에서도 프랑스 혁명 다룰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시대적 감성이 뭐였는지,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필연적인 어떤 사람들을 움직였던 힘이 뭐였는지, 그거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배경이 뭐였는지, 그 시대 풍속은 어땠는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음악 미술을 이해하는 데는 왜 안 끼어 들어가겠습니까? 다 끼어 들어가죠. 그 과목을 뭐나 놓든 그 시대 양식이 있잖아. 그 시대 양식. 자, 그런 식으로 에포크하고 과목 간의 어떤 연결을 시켜내려고 하는 노력은 발도르프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늘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 주도하는 에포크 수업도 여러 주제가 있잖아요. 이 여러 주제 간에 그러면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 역사와 과학 간의 연결, 과학과 종교 간의 연결. 이건 담임 선생님이 해내야 된다는 거지. 담임 선생님이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는 물론 역사는 역사 고유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은 과학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고유의 영역은 고유의 영역대로 있고, 연결되는 영역도 있고, 보편적인 영역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세계를 이론적으로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 키워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보편성과 연결고리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그걸 중심으로 개별적 양상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게 원칙인 거죠. 자,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역사를 가르칠 때 단순한 사건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 교체되고 어떤 전투에서 이기고 지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한 거 가르쳤으면 다 가르쳤다. 이 사실관계 가르쳤으면 다 가르쳤다. 이렇게 역사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슈타인가 일단 강조하는 것은 그 역사가 살아있는 생생한 삶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애들한테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을 가르친다. 그러면 몇 년 몇 월에 무슨 전투가 있었고 누가 대장이었는데 몇만의 군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뭐 어떤 과정에서 얘가 이겼다 졌다 결과가 어땠다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십자군에 나섰던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나섰는가를 가리키라는 거야. 어떤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나섰는가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던 그 정신적 흐름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슨 마음으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동기로 나섰는데 실패하게 되기까지 실패했다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에게 왜 처음에 그 어떤 투철했던 사명의식 이거를 타락시켰던 어떤 부도덕한 이 문화들이 막 파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십자군을 타락시켰던 그 정신적인 흐름은 또 어디서 왔는가? 그런 걸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리키고 또 한편으로는 십자군에 나섰던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어떤 숭고한 종교적 동기만 가지고 있었던가? 아니면 당대의 어떤 정치적인 이 힘싸움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가? 예. 예루살렘을 탈환해가지고 예루살렘이 기독교 중심이 되면 로마 교황의 힘은 빠지거든. 힘이 빠지거든요. 사실은 십자군은 로마 교황, 겉으로는 로마 교황이 십자군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차에 걸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로마 교황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예, 굉장히 로마 교황이 주도한 것 같지만 십자군의 그 군대를 동원했던 많은 영주들 사이에는 오히려 십자군 전쟁의 성공이 교황의 힘을 무너뜨릴 거라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참가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 목적으로 참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동상이몽이 십자군 내에서 이미 있었다는 거지. 그 동상이몽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생하게 라이브하게 그려주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정신의 발달사로 역사를 묘사하라는 거예요. 정신의 발달사. 자연의 발달사가 있듯이 정신의 발달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신의 발달사. 당연히 정신의 발달사가 있죠. 당연히 정신의 발달사. 그 옛날 사람들은 이 세상은 곧바로 신이 곧바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세상을 만든 존재이고 세상의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곧바로 종교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 됐고 이제 신의 세계는 갔고 세계는 곧바로 정치 권력이다. 제국이야말로 이제 신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제국이야말로 현실의 신성이다 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또한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 자본주의 와가지고는 야 세계는 권력이나 신이 아니고 돈이야 돈. 세계는 돈의 흐름이 결정하는 거지 신도 권력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바뀌었잖아요. 중심가치가 바뀌어요. 중심가치가 바뀌는 데는 바뀌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중심가치가 바뀌면서 갈등의 양상도 달라지고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는가 하는 그 양상도 달라집니다. 그 양상이 달라지는 데는 의식의 변화가 배경에 깔려 있겠죠. 집단의식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갈등을 다루는 양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그냥 다 때려 죽이는 전쟁으로 나가기도 해요. 근데 요즘 같은 때는 누가 그런 무지막지한 20세기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인간들은 더 이상 물리적 학살전 안 하려고 하잖아. 대신 보이지 않는 손을 이용해서 억제죠. 경제 제재가 전쟁 못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옛날 같은 물리적 폭력이 눈앞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상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세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세계 중심이 뭔가에 대한 인간들의 의식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문명의 수준도 다르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문명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는 정신 발달사로 묘사할 수 있는 그 어떤 단계, 마치 아이들이,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역사와 관련해가지고 슈타이너가 얘기한 첫째, 역사를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이때부터 실증주의 역사관이 많이 떴잖아요. 슈타이너가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건 됐고, 그건 아예 꿈도 꾸지 마라, 그래. 어차피 역사에서 어떤 주관성을 배제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 그냥. 그냥 아예 불가능하다. 역사를, 인간의 삶의 기록을 어떤 광물학적인 팩트 기록하는 듯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그래서 그런 실정 역사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요. 오히려 주관적인 건 피할 수 없지만
주관적인 것들 중에서도 훌륭한 것들이 있고 못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것들은 정말 찌질하고 편협한 방식으로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다루고 있는 애들도 있고 좀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주관성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관대하고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역사 서술을 현명하게 택해라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예로 그때 당시에 서양 사람들한테 중요한 역사가로 거론되고 있던 여러 사람들을 좀 평가합니다. 뭐 랑케, 람브레이트, 트라이치케, 타키투스, 로테 이런 걸 막 비교하면서 뭐 랑케는 묵미건조하고 람브레이트는 화려한 색칠을 칠한 정도고 트라이치케는 모든 인간형을 양다리 걸치는 이런 존재들로 묘사를 했고 타키투스는 생생하고 하면서 평가를 해요. 근데 우리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예, 알고 싶으면 도서관 가서 찾아봐서 아 이래서 그렇게 말했구나 하고 알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찾아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평할 수 있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는 어떤 역사가들을 이렇게 촌평할 수 있죠. 그 슈타인은 인작적 관점에서 이렇게 평하는 거죠. 또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역사는 정신발달사를 중심에 둔 생생한 역사 수업. 이게 슈타이너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역사 수업인데 우선은 정신발달사를 중심에 둔 역사 수술 자체가 굉장히 드물어요. 이게 정신발달사를 중심에 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예컨대 옛날에 사람들이 전쟁을 했는데 애초에 처음에 애들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왜 처음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인구가 늘다 보니까 자원이 딸려가지고 약탈전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보통 교과서에서.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농업 생산도 많이 돼야 되는데 자원은 제한적이라 가지고 약탈전이 벌어져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유물론적 설명이라는 거예요. 물질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게 원인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가령 이제 비교 종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처음에 인식이 초창기에 싹트기 시작했을 때에는 세계에 대한 거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종교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다. 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다. 인간은 신을 어쨌든 상정했습니다. 그럼 신을 상정을 했는데 문제는 보편신 개념이 없고 지역신 개념들이 난무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신이라고 하는 건 뭔가? 생명을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어느 신들이든지 다 생명 창조 역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있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문명이 세세하게 발달을 안 했던 시절 사람들은 신한테 뭔가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고 신한테 계속 주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이름으로써 삶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삶을 보장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신이 좋아하는 걸 갖다 바쳐야 되잖아. 그러면 신이 뭘 좋아하냐? 신은 뭘 하냐? 생명 창조를 해요. 그럼 신은 뭘 좋아하냐? 생명을 좋아해요. 그럼 신한테 생명을 바치는 방법이 뭐냐? 생명의 상징은 뭐냐? 피예요. 그러면 신의 제사는 뭘로 해야 되냐? 피로 해야 돼. 그래서 인신공양이 발달했다는 거죠. 인간의 피. 그것도 제일 귀한 인간의 피. 그래서 주로 처녀를 제물로 쓰는 거. 이런 게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발달하면서 희생양으로 대체가 됐다는 거죠. 동물 희생 의식으로 대체가 됐다. 그럼 봅시다. 이 연장선상에서 어느 부족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인간을 죽이다가 우리한테도 귀한 생명을 신한테 제사 희생 의식으로 치르는 건 너무하네. 그건 가축으로 치러. 근데 우리 가축도 아까운데 그럼 남의 가축, 야생 가축을 잡아다 치러. 야생 가축 잡는 건 너무 힘든데 그럼 옆에 있는 부족 가축 빼앗아서 치러. 근데 가축보다는 사람 피가 좋잖아. 일단 우리 편이 아니니까 죽여도 되겠지. 우리 신은 기뻐하겠지. 옆부족을 몰살시켜가지고 대량의 피를 갖다 바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에 대한 일종의 신과의 교환관계를 이렇게 엄밀한 신뢰관계를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대량의 피를 갖다 바쳐야 되는 강박, 의식적 강박이 실은 오히려 전쟁의 기원을 설명하는 특히 대형 전쟁의 기원을 설명하는 훨씬 마땅한 근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게 옳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물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원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학은 어떻습니까? 인지학은 사회사문이라고 할 때 정치, 경제, 문화로 나누죠. 정치, 경제, 문화를 우리 인간의 몸 원형에 빗대서 나누잖아요. 경제가 물질적인 몸이다라고 보죠. 정치가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저렇게 조절하는 거니까 그게 결국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규범, 법, 도덕 이런 걸 다루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혼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인간의 내면의 의식 발전을 다루는 게 문화다라고 봐서 문화가 영적이다라고 봅니다. 자, 몸 원형이 있습니다. 몸 원형 중에서 인간의 본질은 뭘까요? 몸 원형 세 개를 놓고 본다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영성이다라고 인지학은 봐요. 그러면 정치, 경제, 문화 중에서는 뭐다? 문화다라고 봐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무엇이 먼저 움직일까? 어떤 하나가 움직여서 하나가 움직이면 나머지도 영향받을 거 아닙니까? 정치가 변화가 돼도 경제도 문화도 영향받을 거고 경제가 변화가 돼도 정치도 문화도 영향받을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어떤 쪽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나머지 영역들이 다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쉽게 말해서 이니셔티브, 주도성이 이 3원 중에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인지학에서는 문화에 있다고 봅니다. 정신적인 변화가 먼저 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인 변화의 효과로서 나머지 변화들이 따라온다라고 봅니다. 그럼 과연 증명할 수 있냐? 하나의 단적인 사례를 들자면 근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몇 번의 혁명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혁명만 하더라도 크게 봐서 종교혁명도 있죠. 산업혁명도 있죠. 프랑스 혁명도 있었습니다. 이게 마침 정치, 경제, 문화라고 하는 세계 영역을 대변하고 있다고 나눌 수 있어요. 종교혁명, 이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물론 종교혁명이 일어나기까지의 또 정치, 경제적 배경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고리가 한없이 복잡하게 물려있죠. 근데 이제 사건을 크게 보고 어떤 시기를 딱 보면 종교혁명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죠? 종교혁명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마무리가 정치혁명이었던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도 한 번에 걸쳐서 완성된 게 아니라 3차에 걸쳐서 완성이 되죠. 3차 프랑스 혁명이 끝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게 탄생을 했어요. 그 근대 국가가 탄생하고 나서 경제 구조도 다시 재구조화 됩니다. 재구조화 된다는 것은 그전에도 경제 산업혁명에 의해 가지고 경제 흐름들이 바뀌긴 했지만 화폐 성격이라든가 경제 룰이라든가 이런 게 정치 구조에 의해서 다시 정립이 되면서 경제가 새로운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세계를 놓고 거시적으로 보면 늘 문명사를 뒤흔드는 변화는 정신적 변화에서 시작됐다라고 인지학에서는 봅니다. 그래서 정신발달사를 중심에 놓고 나머지 발달사들을 통합해가면서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진짜 그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양의 사례 하나만 들자면요. 주나라가 동양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왕조죠. 주나라는 중국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대에는 지금 같은 한중일 특히 대륙하고 붙어 있는 데서는 다 교류사였지 뭐 꼭 중국 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족들은 한나라 때부터 정체성을 두고 있는 거지. 주나라만 하더라도 서경의 기록만 봐도 주나라도 서융이었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주문왕이 서융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상, 주 이렇게 내려가는데 하상은 동이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가지고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나라 때부터 어쨌든 새로운 문명이 들어섰다라고 보통 동양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새로운 문명인가? 하상까지는 주술 문화가 앞섰거든요. 근데 주나라 때부터는 주술 문화를 배척하고 뭔가 합리성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근거가 지워질 수 있는 어떤 문물 제도를 만들려고 대규모의 역량이 일어나고 투입된 게 주나라 때부터라는 거야. 국가 대사를 결정할 때 옛날에는 거북점을 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점 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하나하나 학문적 근거를 다 따지고 문무백관들의 여론을 따지고 해가지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주나라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그런 문화가 주나라 때부터 시작됐다. 왜? 그 문화가 시작된 처음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문화가 시작된 그 신호를 알리는 사건은 뭐였을까? 뭐였을까요? 주나라의 시조, 주문왕. 주문왕이 뭐로 유명합니까? 주역의 창시자잖아요. 주역의 창시자잖아요. 이 주역의 64괴의 논리가 거북점을 대신해버린 거죠. 근데 주역 64괴는 뭐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주역의 체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양의 수학과 과학의 역할을 했거든요. 수학과 과학 패러다임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주역은 단순히 점수 아니냐 그거 물론 점 보는데도 썼습니다. 점 보는데도 주역을 활용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점수의 기능에서 머물렀던 게 아닙니다. 이 주역 상수학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동양의 모든 사상의 발전,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 오히려 그 영향이 훨씬 근본적이에요. 주역과 관련해서. 주역의 역사적 영향과 관련해서. 예. 그리고 주문왕이 한마디로 혁명이죠. 혁명에 성공했을 때. 그러면 다른 제후들이 주문왕을 지지해주고 밀어줘야지 혁명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주문왕이 제후들의 여론을 끌었던 걸 뭘로 끌었냐 하는 거예요. 주역으로 끌었다는 거예요. 봐라, 거북점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 나왔다. 새로운 정신이 나왔다. 새로운 정신이 나왔다. 항상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정신, 미래의 철학, 새로운 이념, 새로운 희망. 인간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정신과 희망. 우리는 상상 속에서 미래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지학에서는 역사를 서술할 때 정신발달사를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게끔 서술해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동경에 대한 거. 위험한 동경이 보통 이제 12, 14세에 많이 일어난대요. 12, 14세 정도에 지금은 이거보다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고 양상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전의 것들은 그냥 지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발달 양상이나 단계가 어쨌든 그때는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생을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관계가 붕괴된다는 거고, 어린이의 동경은 어떤 표상이라기보다도 격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러한 동경, 이것도 열정과 헌신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단죄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궤도는 잘못되었지만 동경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동경의 결과로 수업의 참여도가 이 아이 자체한테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른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동경 그 자체는 성장통이라는 거죠. 예, 이기심이 발달하는 거, 폐쇄적 애고가 발달하는 것도 성장통이고, 예, 욕망이 발달하는 것, 그것도 성장통이에요. 애들이 이럴 때 열정과 헌신으로부터 약간 궤도 이탈된 동경이 발달, 그것도 성장통이니까 단죄하지 말라는 거죠. 동경 그 자체 나쁜 거 아니다. 동경을 단죄하거나 모욕감을 주지 마라. 다만 수업 참여에 대한, 예, 그러니까 수업에서의 영향에 대한 걸로 다뤄나가라 라고 일단 권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절대 중요한 점은 동경에 빠진 애들을 다른 애들과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사가 이렇게 기본 원칙은 이릅니다. 애가 열정이나 격정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동경이 발생했다. 좋지 못한 동경이 발생했다. 이럴 때 교사가 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냉정한 거리두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격정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냉정한 거리두기가 원칙이다. 이 냉정한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교사는 내가 너의 속마음을 읽고 있다를 애가 느끼도록 해주고 나는 너의 격정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애가 느끼도록 해주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업 과정에 있어가지고 전혀 다른 아이들에게 다르게 취급하지 않고 내가 공정하게 너를 대한다라고 하는 걸 애가 느끼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동경 자체는 사라지는데 그러고 나서도 쉽게 말하면 교사가 아이의 어떤 동경을 호응을 안 해준 거잖아. 그러면 아이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반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그러나 이렇게 냉정한 거리두기를 교사가 잘 이게 어느 정도 지속적인 시간을 두고 해 나가면 그 반감도 많이 약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교사의 속마음을 애한테 들켜가지고, 애한테 들켜가지고 애가 또 이 교사의 속마음에 반응해서, 추가적인 어떤 거를 일으키지 않게끔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뭐, 그거는, 근데 이런 문제는 그렇잖아요, 솔직히. 오늘날의 상황, 또 오늘날의 그 개별적으로 특수한 현장의 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고려해야 될 게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원칙만 기억하고 구체적인 어떤 지침에 대해서는 남들이 토론한 걸 읽을 게 아니고 우리가 토론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기본 원칙은 맞죠. 기본 원칙은 아이가 어느 정도 이상의 교사에 대한 동경이라고 하는 게 헌신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헌신과 열정에서 나온다. 이 헌신과 열정이라고 하는 게 집착적으로 됐을 때 동경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 집착에 대해 가지고 냉정한 거리두기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이 원칙은 맞습니다. 이 원칙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 열정과 헌신을 다른 데에 대한 과제 수행으로 돌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더 실용적으로 특정 과목을 열정 헌신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열정 헌신이 수업으로 들어가면 특정 과목에 대한 게 관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애들은 어떤 과목 잘하고 어떤 과목 못하고 이 편차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수한 애도 있고 열등한 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편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선생님들 생각 좀 해오세요 하고 과제를 준 게 마무리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조금 시간을 오버했는데요.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추가 질문이 있나요? 예, 추가 질문이 들어온 거는 아직은 없네요. 아직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강의 자체가 지금 너무 시간이 걸려서 좀 오버를 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올려주세요. 그럼 내일 강의할 때 자연스럽게 아침에 받아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